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6시 반 지금 이 시장을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현장세에서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키고 더욱더 오히려 지금처럼 이러한 장에서 서바이벌은 물론이고 이걸 또 어떻게 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는가, 그 다음에 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차례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장은 잠깐 보면요, 오늘 장이 지금 코스피가 5%가 상승을 줬죠. 그 다음에 뭐 상승률은 뭐 0.4,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률을 보면은 무려 4%가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10분의 1 정도밖에는 상승률이 오늘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 오늘 5% 상승. 근데 어제 0.8%는 근데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무려 7%의 하락을 줬어요. 보시죠. 다우가 7%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역시 7%가 하락을 보여줬고요. 보이죠? 미국이 7%의 하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꼭 확인할 게 있는데 야간 선물입니다. 야간 선물도 보면은 비교주 주가가 큰 폭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원래 만약에 미국 주가가 하락한 대로 하락했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데, 이거 뭐 지금 현재 오늘 올라간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이제 오늘께 새로 바뀌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에 야간 선물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지금 야간 선물을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미국이 지금은 한 100% 이상 올라갔었는데 아까 장중에는 얘가 한 80%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주가가 미국이 하락한 것을 보면은 그 하락했던 폭은 여기 종가니까요. 여기 종가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죠?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중간에 이 해외 선물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한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얘가 플러스를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하락폭을 현재 선물이 다 커버도 안 했는데 얘가 보합이 아니라 보합 플러스 이만큼 더 올라갔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죠. 어때요? 말 이해할까요? 말 이해할까요? 결코 작은 폭이 아닙니다, 얘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씩 이걸 낱낱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정말 이 시장을 구한 게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장을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얘기를 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그래도 플러스로 돌렸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 지수의 상승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쫙 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주가가 밑으로 푹 빠져내려갔다가 보십시오. 밑으로 푹 빠져내려갔다가 지수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침에 트럼프의 이게 원조가 없었다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오늘도 또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일봉을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보세요. 이게 어제 주가가 빠져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밑에 이게 양보니까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시초가가 여기였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더 밑으로 이만큼 내려갔었죠.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액션을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침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지수가 플러스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런 예고 말씀드렸죠. 원래 트럼프가 9월 달에 추진하려고 했던 감세 정책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 말 이렇게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급여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월급이나 뭐 타면은 거기 세금 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요. 특히 미국은 이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세금 감세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중산층의 감세 정책이다. 그런데 이게 11월 3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분위기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제 한 9월 달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원래 얘기였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위중한지라 이 감세 정책 카드를 미리 끝낼 수 있다는데 오늘 그 카드가 딱 꺼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얘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하기 쉽게끔 한 장으로 메모를 해놨는데요. 일단 먼저 블랙스완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블랙스완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자, 그럼 이게 왜 블랙스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부분부터 먼저 양쪽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원래 흐름상으로 보면요 어떤 흐름의 모습을 줬었냐면 여러분들 일단 먼저 블랙스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블랙이라는 말은 이거는 검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완은 백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말이 충돌되잖아요. 수완은 백조인데 어떻게 검은 백조가 있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종의 분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 나타날 가능성이 작은 부분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분포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발생해야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디가 발생한 거냐면 여기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뭐라 하냐면 테일, 꼬리라고 하죠. 테일. 여기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그 블랙스완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죠. 이걸 왜 블랙스완이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19가 처음에는 그냥 중국 내에 있는 바이러스 정도의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소위 크루즈선, 특히 이게 확진자가 무지하게 늘어난 것이 바로 한국이었었죠. 여기서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중국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네? 이런 세계에서 바라보는 느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국자 제한에 대한 얘기가 100개국 이상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이게 한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퍼져나가면서 야 이게 중동 지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타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이탈리아가 왜 결정타냐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이탈리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EU에 속해 있죠. EU는 국경이 폐쇄되지 않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유럽 국가들 국경이 서로 열려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이게 나오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소위 팬데믹, 대창궐, 세계적인 대유행 이 부분이 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이게 결국은 공포금융까지 가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겠어라고 했던 그 부분이 몽졸이 무너지는 모습을 주면서 이게 블랙스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과거에 항상 이렇게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항상 그럴 때 형성되는 것이 뭐 있느냐. 또 블랙스완이 아니었어도 전 세계가 어떤 공황, 어떤 대위기에 포했을 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게 글로벌 공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TV를 통해서 글로벌 공조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글로벌 공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후진국일수록 큰 정부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요. 그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감세 정책이죠.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를 많이 늘려놔서 그거를 경기 부양하는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뭐냐, 뭐 지준율을 내린다든지 금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요번에 다음 주가 FOMC에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 양적 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레포시장에서 금액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연준에서 패드에서 지난번에 0.5를 금리를 내리면서 정말 이 제롬 파일이 이 짬밥수가 필요하다고, 이 앞에 제니 렐런이나 아니면 벤 버냉키가 지면 도대체 그렇게 기자회견을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이미 드렸었죠. 아니 0.5나 졸지에 내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럴 때 단호하게 NO!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위기의 중요한 하나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심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듣고 NO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0.5%를 내렸을 때는 주가가 밑에서 올라가다가 기자회견할 때 제롬 파일이 NO 그러는 순간 주가가 내리 꼬꾸라지면서 마이너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가 아침에 몇 번을 봤다고 그랬죠. 아니 자막에 내용을 보니까 0.5% 금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지? 뒤져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닥플레이죠. 자, 이걸 하나 여러분들 항상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요, 배우고 넘어간다, 알고 넘어간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이 앞에 백데이터, 제가 이런 건 머릿속에 딱딱 기억나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볼게요. 다우지수 갖고 설명드릴게요. 바로 2016년도 2월 달입니다. 제가 몇 번 TV를 통해서 하죠. 저는 이 30년의 이 노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래서 뭐 다른 인터넷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보다 제가 뭐 더 낫다, 똑똑하다, 정말 그런 개념은 1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보통 이런 데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자녀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앱이 있는 거 아세요? 깔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할 때 코로나 앱 그러면 자기 주변에 어디에 코로나 앱 확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부분들이 다 또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보세요.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가 밤에 애가 울어요. 그럼 얘가 정말 배가 고파서, 젖이 고파서 우는 아이인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서 우는 아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떨 때 또 밤에 들고 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급할 때 누구한테 전화가 옵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오죠. 엄마 애가 울어. 기저귀 봤어? 기저귀 깨끗해. 밥은 엄마 먹였어. 그럼 이제 뭐 얘기하잖아. 야, 머리 한번 만져봐. 해열제. 그러면 뭐라고 했죠? 기흥환인가? 제 저 기억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개 나눠드릴 건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하거나 더 뭘 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가봐서 거길 가보니까 거기가 지뢰밭이었어요. 거기가 가시밭길이었어요. 뻔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아마 모바일 회원들, 그 다음에 컴퓨터 회원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미 얘가 올라갔을 때, 여기도요, 저희 나름대로 여기 올라갔을 때 보세요. 여기서 요날 이거 물세비 여기 매도 때려드렸어요. 리스크 관리 드렸죠. 왜냐면 이렇게 5일선 아래 이렇게 바디로 내가면 그 다음 올라갈 때 때려대는 것이 경험인 겁니다. 매매 기법인 거죠. 특히 이날 아침 시가 대비 윗꼬리에서, 이 날짜가 언제죠? 요날 이렇게 인버스를 잡아드렸어요. 인버스 거꾸로 하는 거죠. 뭐 다른 데 간두고요. 어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 시가와 시가 위, 그러니까 9일이죠. 어제도 아침 시가와 시가 위에서 또 인버스를 또 잡아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인버스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경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은 오히려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인버스, 해적으로 갖고 있던 인버스를 아침 시가와 시가 아래, 얘는 그러니까 인버스의 개념으로 하면은, 인버스는 얘가 아래 꼬리 매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플러스가 나왔을 때, 인버스는 플러스가 나왔을 때 얘를 던져드렸죠. 좀 이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경험이에요. 제가 너무나 정말 답답했던 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가 무슨 뭐 제롬 파일보다 더 낫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교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요. 왜냐면 저는 30 동안 예를 하면서 2001년도에 여러분들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진 거 아시죠? 2001년도에 9.11 그죠? 테러 터진 거 아시죠? 그때 그린스펀 의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이때 헬리콥터 배난 벤 버냉키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자리를 했던 제닛 옐런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했구나. 그린스펀은. 아, 벤 버냉키는. 아, 역시. 아, 제닛 옐런은. 아, 근데 제기랄 0.5나 정례회의도 아닌 데서 금리를 내리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노. 그걸 일부 연준 의원들은 이거면 됐어. 뭐 추가적으로 금리 내릴 계획은 없어. 제가 TV에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거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고, 얘는 단순하게 그게 그냥 단순한 유행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에 타격을 줄 줄 모르는데 왜 함부로 속단하느냐. 절대 속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함부로 예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자회견까지 나서서, 여러분들 처음에 기자회견은요, 원래 이 앞에 기자회견은 이렇게 매번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1년에 FOMC를 8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45일마다 한 번씩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순서가 되냐면 1월, 2월, 3월 중에서 가운데 빼고 1월, 3월. 얘가 딱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분기마다 2번이죠. 4월, 5월, 6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빼고 6월. 이런 식입니다. 일반.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7, 8, 9 그러면 여기 빼고 이렇게 7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여기 빼고 이렇게 8번씩이거든요. 그럴 때 원래 기자회견은요, 1월 이 앞에는 안 했어요. 여기 뒤에 거 분기 말마다 기자회견을 씁니다. 이렇게. 근데 제롬 파일이 딱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매번 기자회견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 양반 봐라. 이 사람 이거 법대 출신이잖아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 워싱턴에 가면 조지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명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비리그는 아니어도요. 아이비리그는 아니어도 저 법대 조지타운 이거는 굉장히 명문이거든요. 이 법대 출신이고, 이 사람은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법대 출신입니다. 요새 TV에서도 그 드라마가 그 뭐 법률가 그 나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법률가들도 각자의 전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 쪽의 법률가이든지 아니면 뭐 기타 어떤 뭐 특허 문제 전문가가 되든지 무슨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잔뼈를 굵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 양반 봐라. 매번 이게 열릴 때마다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저는 참 리서버스도 제대로 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닭플레이 한 겁니다. 닭플레이. 제롬 파일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줄 거 주고 빤 받은 격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0.5 갑자기 졸지에 내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고, 어차피 이게 투명하게 오픈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대신 패드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그 연결해서 어떤 위기가 와도 이걸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많다. 이렇게 안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0.5를 내는데도 그날 빠지고 그 다음날 올라갔잖아요. 그다가 지금 최근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추가적으로 금리 안 내린다고? 개뿔. 지금 다음 주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100%예요. 100%. 100%입니다. 100%. 그것도 기본이 0.5가 기본이고요. 심지어 0.7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거 안 내리면 안 되잖아요.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요번에 금리 날 내렸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요번에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양적 완화는 개념 뭐냐면 시중에 국채를 사주고 국채를 산 자금을 시중에다 뿌리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혹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일부 연준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꼭 양적 완화가 국채 매입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거 무슨 뉘앙스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시중에서 직접 패드가 연준이 그럼 주식을 매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현상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30개 주 이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접수가 됐습니까? 근데 요번에 아마 정신 똑바로 차렸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모의 그 경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을
각종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경제, 정치,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의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이렇게 내리꽂았을 때 그 주변에서 별로 금리 내린다는 얘기 나올 때 별로 없었어요. 내려갈 때. 또 이졸 총재도 금리 내릴 마음이 없다고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이거 금리 내립니다 하면서 하반기에 빅마켓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야, 그래 네가 예측한 거 잘 맞아들었어. 이따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30년의 노하우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 얘가 5파동이구나. 5파동일 땐 작은 거가 5개면 큰 걸 돌려요. 예를 들어서 5위선이 5개 파동이면 얘는 20을 돌리고요. 20이 5개로 내려가면 얘는 60을 돌리고요. 이게 마지막 파동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게 5개면 큰 거, 뭐를 240을 돌리는구나. 이 노하우가 겹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62, 1, 여기 2, 여기 3. 이거 얼마나 많이 그렸습니까? 제가 4, 이거 5. 그럼 이게 5파동이면 얘가 돌 텐데. 그럼 얘가 돌 때 뭐가 있을까? 봐봐요. 경기는 라이얼주의잖아요. 경기를 지랄같이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돌아앉은 판에 아니 그럼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럼 이게 주가가 먼저 뜬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순서를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주가는 뜬다는 얘기인데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럼 주가가 뜰 때 왜 뜨지?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건 방법은 유동성을 왕창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기는 아직 안 좋아도 왜냐면 작년에요. 다른 나라들은 경기 곡선이 먼저 돌 때 우리는 뒤늦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미 OECD에서 경기 곡선이 돌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이거는 그러면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근데 이졸 총재의 말씀을 들어보면 총재께서 금리 인하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요. 저희 컴퓨터 위원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졸 총재를 이졸 총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졸 총재님 그랬어요. 꼭. 왜요? 여기 기억에 남으라고. 야, 그게 무슨 농담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졸 총재님 금리 좀 내려주세요. 그럼 이제 일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 됐죠. 제가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TV에 나오셔서 지금 금리 내린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금리 내리면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저희 올드 팬들은. 참 항상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좋은 글 올려주시고요. 또 항상 열렬히 또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항상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연속국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쭉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주식쟁이의 입장이니까 제가 주식쟁이의 입장으로 보면 금리를 내린다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결코 경기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뿌린다고 경기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상품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지금 어딜 가야 무슨 상품권이 있죠. 제가요 한 번씩 사람들의 인식이 어떨까 해서 한 번씩은 제가 일을 볼 겸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여의도에 IFC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압구정이 아무래도 빠르니까 압구정의 모 백화점도 제가 가봐요. 제가 지난주인가 갔을 때 제가 혼자 앉아서 밥 먹었다고 그랬죠. 거기 5층이구나. 5층에 올라가면 거기 식당가가 쭉 있어요. 거기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었다니까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주차장에 보통 압구정에 차를 대면요. 1층 주차장을 이렇게 몇 바퀴 돌아도 될 데가 없었고 저쪽 맨 구석에 대든지 그랬는데요. 텅텅 비었어요. 이게 아직까지 아니구나. 무슨 사람이 돌아다녀야 무슨 경기가 회복되든 뭐든 소비를 하든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일단 돈이 풀리면 그 돈은 경기를 회복하는 데 쓰이진 않아도 뭐를 끌어오는 데 쓰냐. 잘 들으세요. TV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지금 금리 내려봤자 뭐하느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도 올라가야 이 돈이 뿌려졌을 때 주식시장이도 올라가야 부동산으로 가는 거 좀 덜이라도 그쪽으로 덜 가게 할 수 있고 또 주가리도 올라가야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리도 올라가야 하다못해 TV 홈쇼핑도 온라인이든 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다 죽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럼 돈을 뿌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그 돈은 자산시장으로 돌아버립니다. 자산, 부동산과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5파동 내려갈 때 제가 이렇게 금리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하면 상반기 이거 특히
뭡니까 저 집값 내려갈 때 여러분들 이 마용성, 지금도 보면 강남을 찍어 누르니까 마용성이 뜨고, 마용성을 찍어 누르니까 수용성이 뜨고, 수용성을 찍어 누르니까 김부겸이 뜨잖아요. 거기가 가치가 있어서 뜨는 게 아니에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시계 돌아다니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돈을 뿌려주면 시장을 갈 거다. 그래서 이게 간 거예요. 그 얘가 잘 갔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걸려들었냐? 더블 딥이에요. 더블 딥. 더블 딥.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시각, 빅픽처를 보는 이런 그 뭐랄까요? 그런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게으르면요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게요. 자, 블랙스완. 지금 코로나19를 전문가들은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왜?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중국 내에 머무는 그런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어요. 중동,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중동, 유럽,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갈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렇게 블랙스완이 났을 때는요, 뭐가 나왔느냐? 지금 트럼프와 제롬 파웰이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정부를 글로벌 공조, 제가 누차했죠. 글로벌 공조. 전 세계가 같이 글로벌 공조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때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라 그러면요, 가장 최근에 게 언제냐면 바로 2016년도 6월에 바로 브렉시트예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그럴 때 이때 영국의 영란은행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 그 다음에 EU의 뭐 유럽 중앙은행, 일본의 일본 은행, 전부 다가 다 한 놈이 돼갖고 그걸 끌고 갔어요. 이것들도 여러분들 경험인 거야. 딱 어떤 게 나오면, 그때 누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끌고 왔다. 이게 있거든요, 저한테는요.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최선의 그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식으로 그 결정을 내는 거죠. 그게 바로 4차 산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정신이 없어도 이거는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2016년도 6월달 브렉시트입니다. 화면에 보이세요? 그냥 딱 봐도 어디가 브렉시트인지 아시겠죠? 잠때 먹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딱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6월 24일날 장대 뭐.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때 이거 빠질 때요, 장이 앞으로도 폭락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폭락했나요? 여기서 전체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빠바방 하고 여기까지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주가 흐름 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악재 속에 숨어있는 그 밑그림을 찾아야 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주가 패턴 보세요. 무슨 짜임인가요? 주가가 무슨 짜임인가요? 이따 먼저 무조건 뜨면은요, 항상 주가는 뜰 때 그냥 대충 떠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급락을 보인 다음에 반드시 급등을 주면서 무슨 자가 나와요? V자에 나와야 되죠. V자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V자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돼. 그 다음에 봐봐요. 급락급등단 완만턴. 여기도 5일 평선을 감아보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급락급등 완만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도 보시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딱 두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딱 두 글자. 얘가 내려왔을 때, 떴을 때 무조건 각도를 기억하십시오. 각도를 기억하십시오. 각도. 이게 2016년도 6월 달입니다. 저게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이 회원이든 아니든 제가 화요일날, 토요일날 무료 강의 하잖아요. 그때마다 들어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좀 이따 제가 이 유가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이것도 자꾸만 헛다리 짚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저 유가가 급락할 때의 저 상황과 저게 급락 이후에 돌아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경험인 거예요. 마치 애가 아팠을 때, 밤에 애가 아팠을 때 옆에 엄마 아빠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모집입니다. 아니 뭘 믿어야 회원 모집이 뭐가 하죠? 소나게 이렇게 내리는데 너희는 잘했느냐? 저희도 물론 어깨가 졌고 저희도 발바닥에 튀긴 빗방울에 바지 따니까 밑에가 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몸으로 그 비를 맞지는 않습니다. 왜? 3분의 2 정도는 웬만한 거 다 털어줬거든요. 그 좋아하는 카카오도 3분의 2 털어드렸고요. 삼성전기 3분의 2, 삼성 SDI도 반 다 털어줬고요. 나머지 웬만한 건 다 3분의 1씩 털어줬어요. 그 KG 인시스 같은 것도 다 3분의 1씩 다 털어줬습니다. 그래서 왜 안 던지고 3분의 2만 털어줬습니까? 걔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요.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 밑그림을, 큰 그림을 보면서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 블랙스완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조건 글로벌 공조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지금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2008년도에 리먼 사태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방송하고 막 그럴 겁니다. 안 그러세요? 한 번도 경험이 없고 그냥 책으로만 본 사람들이 여러분께 제시한다고 볼 때 그게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거듭 얘기지만 너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이 참조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경험이 있거든요. 얘는 결국 나중에는요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아마 벌써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미 좋아요 찍고 들으신 분 많이 계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몇 명이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2600명 들어왔잖아요. 지금 제가 한 번도 뭐 알아들으면 좋아요 누르세요 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벌써 10%가 222명이 벌써 좋아요를 누르고 계세요. 이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참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그 유튜브 방송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이제 한 200명만 더 되면 저희가 2만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카카오톡에 좋은 글도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데 글로벌 공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얘가 2016년도 브렉시트 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예요. 공조.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시장을 구한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이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용을 듣는 게 뭐랄까, 내가 저 몰랐던 사실들, 저땐 저렇게 해서 위기가, 이게 큰 밑그림을 알아야. 제가 몇 번 저걸 권하면서 무슨 했냐면, 야, 저걸 알고 저런 것이 다시 오면 나는 정말 돈을 제대로 벌어야지. 뭐 그런 생각 저 혼자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지난 작년에 막 부동산 가격이 연초에 빠졌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안 좋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 분들한테, 강의자 오는 회원들한테, 여러분 저 마용생에 점 하나 찍습니다. 먹고 사서 뭐 큰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맞아. 작년 정말 연초에 정말요. 작년 지금 말고요. 연초에 막 부동산 가격 내리고 내갈 때 저 마용성 찍으러 갑니다. 왜냐면 저는 센트럴파크를 가봐서 알아요. 가본 사람이 뉴욕 근처에 센트럴파크의 위력을 합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 미국에서도 내노라는 한류 스타들은요, 그 센트럴파크를 둘러싸고는 거기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용산이 예에서 용산 그 지역에 뜨는 것이 그 용산 미군 부대. 왜냐면 저는 또 초등학교가 용산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용산 토백이에요, 제가. 삼각지. 그러니까 그 지형을 알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경험인 거예요. 자, 다시요. 돌아가겠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합, 이 얘기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뭐 탄성이한 게 현장에서 부족한 거는 필요 충족. 이때도 이게 봐봐, 지금 이때도 이게 이자가 아직까지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필요 조건을 만족했어도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 다 있습니다. 현장 아직까지 부족하다. 탄성의 한계에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의 프라임을 일으키는 이 얘기도 여기다가 서머리에서 간략하게 넣어놨습니다. 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항상 참조해서 회원이 아니시도록 꼭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읽어갈게요.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가 이 카드를 꺼내는 거는 원래 하반기, 특히 9월달 정도에 중산층의 감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얘기가 나왔죠. 급여세 인하,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금 깎아준다는 거. 그 다음에 제롬8 지난번에 0.5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일단 먼저 요거 같이 보면요. 이 중에서 레포 금리 아시죠? 레포. 누차 참 많이 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레포 시장은 뭐라고 생각하면 단기 돈놀이 시장이다라고 하면 단기 그러니까 우리 급전이라죠. 급전.
급전이 필요한 그 개인이 아닌 급전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헤지펀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그 저 이름이 뭐라고 하지 미국 같은 경우에 예서 이제 자기가 돈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단기 여기 단기잖아요. 단기상에서 돈을 빌려갖고 장기로 돈을 빌려줘서 이 차익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단기적으로 2%의 돈을 빌렸다. 근데 장기적으로 자기가 돈을 빌릴 때 6%를 한다. 그럼 여기 4%가 이익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헤지펀드라든지 우리의 개념으로 한다면 무슨 뭐 증권사라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이 레포샹에 다시 이걸 금액을 감수시자가 대차대조표상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감수시키자가 다시 레포샹에서 돈을 확 갖다 틀어놓습니다. 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경기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유가 왜 급락을 줍니까? 물론 유가가 급락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그 다음에 여행 수요도 줄어서 뭐 비행기도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행기도 뭐 3분의 1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정부와 중앙은행 공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주 잘 가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월가와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지금 트럼프는요. 이거요. 이대로 꺾어지면요. 트럼프 절대 재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룰루랄라 했죠. 룰루랄라 했죠. 뭐 이거 뭐 대통령 뭐 상대방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괜찮다 이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주식장으로는 나은 셈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보호무역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Why?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이거 세계적인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은 경제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려면 국제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떠올랐죠. 2차 세계가 끝났을 때 전 세계는 미소 냉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왜? 초강대국이 맞섰으니까요. 근데 이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예요. 저때는 소련도 막 강했었으니까요. 특히 소련이 엄청나게 힘이 강해진 게 언제냐면 1970년대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 소련이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소련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천연자원 저거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70년도에 석유 파동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소련이 엄한 짓을 한 거죠. 왜요? 1980년대에 군비 경기에 들어갑니다. 누구랑? 미국하고요. 미국이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저 1980년대 군비 경기에 딱 들어가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소련의 자금줄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소련이 핵무기가 있는데 왜 망했을까요? 자금줄을 차단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무슨 가격을 떨어뜨리면 됩니까? 소액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면 무슨 가격을 떨어뜨리면 소련은 낙동강 오래야 되는 겁니까? 소액 가격 급락시키는 거죠. 어떻게? How? 어떻게 급락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은 사우디를 조졌습니다. 야, 너희 증산해.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우디. 여기 좀 있다가 지금 유가 급락했잖아요. 조만간 트럼프가 사우디의 빈살만 지금 사우디가 또 지금 정쟁에 또 휩싸인 거 아시죠? 두 명 뭐 구금하고 예전에도 한번 그게 있었는데 이거 전화 걸 거로 보십니다. 왜? 이거 유가가 급락하면요. 미국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셰일 업체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30달러, 기본으로 40달러 이상이면 좋고요. 이게 30달러 언더로 가면요. 이 텍사스에 있는 이 셰일 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해 버려요. 접수. 이런 거 재밌는데 재미없습니까? 종목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판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뭘 쏘든지 말든지 그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만간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블랙스완에 대응하는 전략은 글로벌 공조와 정부와 중앙은행 공조가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연합전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치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겁니다. 얘를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데요? 시장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둘이 공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스마트머니가 이걸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되는 거죠. 아, 글로벌 공조? 야,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지? 야, 제롬 파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걸 다 판단한 스마트머니. 소위 메이저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개입 신호가 뭔데? 이게 누차 얘기하죠. 이게 쌍저점이에요. 쌍저점. 무슨 자형 바닥과? 그렇죠. 이게 바로 V자형 바닥과 and U자형 바닥. U자형 바닥. 이게 이거라는 거야. 이게 경험이라는 거야. 이게. 무조건 V자형이 와줘야 돼요. V자형이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단추가 V자. 그래서 얘가 급락끝 때문에 V자형이 왔을 때 제가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그랬죠.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아직 하나가 남았다. 여기도 보면요. 주가가 움직였을 때 봐봐. 다 V자형은 계속 왔어요. 근데 봐봐요. 보세요. 얘가 V자형으로 올 때 항상 얘가 바닥을 찍으면 누구나가 개, 소지, 돼, 말, 새끼 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급락급등을 줬을 때 항상 중간에 뭘 줘요? 속임수를 주죠. 언더스탠해요. 여러 개 급등을 줘도 이게 잠깐만 속임수를 줘야 어디가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가도 함부로 못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들이 진짜 했을 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급락급등한 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줘버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안다스탠? 봐봐요. 급락급등 다음에 또 급락이면 또 아닌 거예요. 얘가요. 언제가 진짜인데요? 여기 이 그림 샘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그러면 드디어 바닥을 찍은 겁니다. 완바닥, 투바닥 찍은 거예요. 이따 무조건 얘는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경험인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면 저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텐데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른 분들은 다른 접근을 잘 하실 겁니다. 뭐 PR, PBR 잘 따진 우리 홀짝 박사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잘할 거예요. 접수됐습니까? 다만 저한테는 저런 걸 배우는 겁니다. 저 경험을요. 주가 바닥을 찍을 때는 어떻게 치는지.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제 곁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이거 틀려진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요. 10월 달에 폭락할 때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10월 달에 심한 구문하지 마라. 맞아요? 절대 심한 구문하지 말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이거 바람 역풍 분다. 맞아요? 맞바람 분다. 그러던 제가 하반기 간다? 가잖아요.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얘는요. 결국 지나고 나면요. 얘는 결국 재테크의 기회입니다. 왜요? 지금 미국의 PR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이 빡 빠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가 미국이 뭐 버블이다 못하는데 버블 논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확 빠져버렸는데. 보통 우리가 PR 같은 거 따질 때는 1년 앞에 걸 갖고 따지잖아요. 그죠? 이 정도네. 우린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지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을 가져가십시오. 자, 이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희 회원님들 교육용으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머니의 본격 개입신으로 포착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결론, 저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스마트머니가 야 드디어 이제 본격적 개입 들어오구나. 이 신호를 판단하는 게 좋아. 그것은 바로 쌍저점 현상인데 V자형 바닥과 U자형 바닥. 요걸 우리가 확인하자. 여러분 재밌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일단 저것이 첫 삽을 떴다는데 중요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뭐를 혜택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받아들인 쪽에서 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시장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내가 지금부터 감세할게. 그리고 금리를 인하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할게 해서 했는데 세력들이 보기에는 월가에서 보기에는 이게 아직 아니다 그러면 장은 더 빠지는 거예요.
다만 쟤들이 봤을 때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지난번에 제가 월가에서 길들이기라고 얘기했죠. 더 빼잖아. 어떨 때 얘가 부양책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럴 때 더 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됐습니까? 스마트머니의 본격 개입 신호는 저렇게 나온다.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머니가 그거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것은요, 저 V자 무조건 강하게 떠야 돼요. 근데 얘들 팔아먹냐 안 팔아먹냐 할 땐 끄집어 올린 거를 안 팔아먹으면 완만톤이 준다는 거지. 근데 지금 미국 주가는 뭐냐면 과매도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액 급락.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이 너무 과하게 빠졌다. 왜? 알고리즘 매매. 이건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금액이 커지면 사람들이 옷 팔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주문되는 거 아시죠? 이거 모를 게 없잖아요. 알고리즘 매매 아시잖아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로스컷, 로스컷 아시죠? 손실, 로스, 손실을 컷, 잘라내는 거예요. 손절매, 로스컷, 로스컷. 이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밑에서 들어줘도 누가 뭐 하나, 야 저거 너무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급락급등 완만턴에 접을 받아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 블랙스완에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는 무엇이고 세컨더리 키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 야 샌드스템에 빠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유가가 급락하니까 유가 급락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샌드스템에 빠진 거나 유가 급락 때문에 빠졌다면 한 세컨드리 키 정도는 되겠죠. 근데 샌더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보통 저렇게 주가가 빠지면 일반적인 얘기 말고 일반적인 얘기와 벗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뭘까 해서 클릭해서 보잖아요. 샌더스 때문에 빠졌다는 사람 많아요. 그럼 주가가 최근에 빠진 걸 어떻게 해석할? 이미 지난주에 슈퍼 화요일날 14개 중에서 10개를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 가져갔는데 저 빠지는 거 뭐로 설명할 겁니까? 저거는 정말 장외 거예요. 장외 거. 물론 샌드 때문에 더 빠졌다. 이건 I agree with you. 동의해요.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등 더 떠밀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저건 세컨더리 키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가 급락 때문에 빠졌다? 이건 좀 더 강해요. 왜? 자,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별도로 밑에서 뺐어요. 이건 워낙 뭐랄까 큰 비중이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밑에다가 별개로 할게요. 자, 이거요. 유가 급락하는 이 배경은 이건 또 어딜 찾아봐야 되냐면 보세요. 자, 제가 요것도 한번 여기다 가볼게요. 유가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저런 건 저를 밤새서 저거 공부하면서요. 참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참 뭐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고 무슨 뭐 그 순이 아닌 듯이 야 얘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처음에 저걸 공부할 때요. 여러분 유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걸 아시죠? 여기 WTI 텍사스 중진로 갈게요. 기름값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름값이 우리가 보는 크루드 오일 그럴 때 그 크루드 오일이 원유를 얘기하는 건데 서부 텍사스 중진로 저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 그 다음에 두바이유. 우리는 두바이유를 갖고 오죠. 자, 그럼 얘를 보려면 어디 봐야 되냐면 2014년도와 16년도를 봐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2010 외우지 마세요. 계속 제가 어차피 얘기할 여기네요. 2014년도 16년도 여기네요. 2014년도 16년도 여기죠. 여기 14년도 16년도 2014년도 16년도 어디에요? 이거 왜냐면 얘가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가 100달러에다 선을 그을게요. 이 100달러 밑으로만 내려가면요 가격 마사지, 소위 감산을 중심으로 오펙하고 비오펙 중에서 러시아가 산유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오펙인
저 오펙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 오펙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감산이긴 하면 자동으로 이 가격은 $100 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빠졌냐 말이죠. 이때 특히 2014년도 11월 달인가 저때 제 기억이 2011월 달인데 야 이제 너무나 많이 뺐으니까 이제는 끌어올리자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때 바로 셰일 오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등장하게 돼요. 셰일 오일은 함께 제가 저희한테는 일부러 이미 설명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오일이나 어떤 천연가스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빨대만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수직으로 일정한 부분 시초를 뜨고 나면 여기 이렇게 고여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어 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와요. 파이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불 이렇게. 예, 그냥 수직 시초만 꼽으면 돼요. 근데 셰일 오일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반 오일을 얘를 내려가는 것보다 3배 정도를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 되고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냥 쭉 파고 내려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셰일 오일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걸 내려갔다가 옆으로 꺾고 돌려요. 이걸 뭐냐면 수평 시추법이라고 해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이게 수평 시추법 이렇게 꺾고 돌리는 게. 근데 두 번째 셰일 오일은 여기 제가 그 시루떡에다 비유하는데 퇴적층, 셰일이라는 것은 퇴적층이거든요. 이렇게 이 시루떡이 쓰지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이 옆으로 뚫고 들어갔어도요. 이걸 갖다가 얻어내려면 이 바위를 뽀개야 돼, 부숴야 돼요. 균열을 주게 돼요. 그걸 프래킹이라 프래킹. 이걸 프래킹 시켜갖고 여기 하려면 여기에 화학 연료를 섞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셰일 오일을 하면 이게 그 환경 오염에 또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프래킹. 그러니까 수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카센터장 가면은 뭡니까 저 차 닦을 때 보면 카나다에서 강한 물줄기 나가는 거 그거 연상하면 돼요. 그걸 수압 파쇄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본격적으로 MIT에서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면서 미국이 개발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성을 갖고 얘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더 많이 파야죠. 옆으로 가야죠. 뽀개야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다른 것보다 단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사우디를 기준으로 보면 사우디는 1배럴을 뽑아내는데 $10도 언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10 언더에 내려가도 남는 장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10 이하면 사우디가 괜찮다. 그 뜻이 아니라 대신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유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인지 알아두시죠. 근데 셰일 오일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기술이 개발했어도 미니멈 $30 아래를 가면요. 줄도산이에요. 지금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주면서 어제 보면은 미국 주가가 빠질 때 뭐가 많이 빠졌냐면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왜 많이 빠졌냐면 이 셰일 업체들이 도산해본 특히 텍사스 근처의 지방은행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다들 아주 죽사발 났는데 얘들이 잘못하면 이게 부도가 나버리면 그냥 은행이 그냥 타격을 입잖아요. 거의 한 20% 가깝게 돈을 그쪽에다 빌려줬다는 겁니다. 특히 텍사스 같은 건 저게 몰려 있잖아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재밌나요?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급락을 주는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소위 그 셰일 업체들의 이 줄도산 이게 우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트럼프가 나설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겠지만 3조 배럴이 로키 산맥 거기에 이 3조 배럴이 묻어 있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미국이 1위입니다. 미국이 1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이게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일일이 보여드릴 텐데 이게 유가가 지금 좀 반동을 주고 있는가 어떤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왜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2016년도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저 셰일 업체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밑으로 빼버리면 셰일 업체가 줄도산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이미 치킨 게임을 2014년도 이후에 했어요. 이거를. 그걸 또 하는 거야 지금 얘들이. 2010. 왜? 셰일 가스 업체들 잡을 겸 또 하나는 뭐냐면 모여갖고 누가 대장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야 감산하자. 러시아 우린 못해. 그래? 그럼 너희 한번 죽어봐. 확 거기다가 증산을 확 해버린 겁니다. 언제처럼 1991년도에 구스토리 망할 때처럼
접수됐습니까? 이미 소련도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왜? 그때 소련을 무너뜨린 건요, 미국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심에서 그 비축되어 있는 거, 왜 우리가 유사시 쓰게 되는 그 비축 유사, 그걸 확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주면서 그 러시아가 빠방하고 무너진 겁니다. 저 짓을 또 한 겁니다. 누가? 빈살만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저거 전화 한 통화 때려주겠지. 지난번에 왜 여러분들 그 어딘가 그 워싱턴 어디입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딘가 왜 글 쓰던 사람이 한 명 죽은 거 실종된 거 아시죠? 나왔잖아요 그때. 그때 막 다른 나라들이 막 비난할 때 트럼프가 저 빈살만 편들어준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저거요 저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셰일업체가 뭐라냐면, 야 러시아가 감산 안 한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왜냐면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셰일업체들이, 야 그럼 우리가 감산할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접수됐어요? 그래서 유가가, 물론 이게 이제 뭐 이게 또 심리니까 뭐 지금 경기도 다시 꼬꾸라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 조주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줘서 내려갔다. 그게 저건 한 세컨드 키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저걸 그냥 놔둘까요? 만약에 만약에 정말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조조산 되면요, 트럼프 여러분들 아시죠? 공화당의 돈줄이 어딘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요, 무조건 어디다가 묻어야 되냐면 청정 원료주에다가 묻어야 됩니다. 몰빵하더라도 한 반은 묻어야 됩니다. 왜요? 항상 보세요. 항상 보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되면요, 항상 환경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예전에 누굽니까? 저기 클린턴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겼던 클린턴 대통령, 그죠? 근데 또 저 누굽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탈퇴하죠. 그 다음에 또 오바마가 또 대통령 되죠. 그러니까 또 어디 가입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파리 기후협약인가요? 또 거기 가입하죠. 또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는 다 가짜 뉴스야, 뭐 페이크 뉴스야, 맨날 그놈 가짜 뉴스 타래요. 그죠? 그거 다 전략인 거예요. 그것도 트럼프가 또 그런 짓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잖아요.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큰 빅픽처의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셰일업체의 조주선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트럼프가 반드시 저기다가 조만간 전화 한 통화 거는가 보자고요. 접수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치킨 게임이 또다시 재현되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다. 왜? 러시아가 삐져나가니까 야 너 맛 좀 봐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미 지난 1991년대 러시아가 구소련이 무너질 때, 저때 바로 뭡니까? 사우디가 한 짓이 있고요. 또 아까 이거 유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럼 얘가 2016년도에 얘가 $30 밑으로 갔다가 얘가 어떻게 확 올라가느냐? 공조입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공조하면서 이 유가가 방 뜨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공조입니다. 공조. 저게 공조예요. 소장님, 그럼 러시아하고 소련하고는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왜 손을 잡을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동맹이란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친한 나라랑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둘이 동맹 맺자면 둘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얼굴은 딴 데 쳐다보지만 손은 잡는 겁니다. 어때요? 말 이해가 갑니까? 그게 국제정치라는 거예요. 착한 나라면, 나라가 착하면 침범을 안 받아요?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돼 침범을 안 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상황이 일단 현재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몇 번씩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 급락의 배경, 이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코로나19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경기 침체, 더블 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더블 딥으로 가고 있다. 선생님, 더블 딥이 뭡니까? 더블 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실제로요, OECD가 이미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바닥점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어요. OECD가 작년 바닥점에서 턴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턴했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무슨 문제입니까? 코로나19를 갖다가 두드려 맞으면서 얘가 다시 꺾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렇게 찍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다시 빠져버리는 겁니다.
더블 딥. 그러니까 얘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튕겨 올라가는 이 더블 딥이 대한 이 부분들. 이게 내려가는 곳. 이것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냥 코로나19가 아니라 이게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주가가 저렇게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이 시장이 긍정적이 되려면 저 코로나19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드라이브 스루 얘기했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코로나 앱. 그게 어디 발생되냐 아마 지금 심지 않았던 분들은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그거 심어달라면 다 볼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걸 하는 걸 지금 백악관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야 이거 참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그걸 카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 조금씩 높이고 있고 우리도 얘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게 제일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모습을 준다면 저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걸 빨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코로나19에 저게 벗어나기 위해서 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게 요새 많이 쓰는 게 바로 비타민 C 고용량 그걸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메가도스 용법이라고 하는데 메가도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일부 뜻있는 의사들이 비타민 C를 갖다가 굉장히 싸게 뭐 거의 무료로 주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중국이 저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가장 국경을 접하고 있고 맨날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근데 처음에 인도에서 그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 중국 무슨 유학생이라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근데 확진자가 좀 나왔다는데 거기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확진자가 안 나왔을까 보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카레 거기 유황 그죠? 유황성분 강황 그죠? 울금이라든가 그 성분 바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철학이 하고 또 하나 이거는 계절적인 바이러스를 깔 수 없다는 얘기가 일부 학자들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적 바이러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추울 때 이게 나온 거잖아. 이게 점점점 따뜻해지는 꽃피는 춘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4월 하순 정도 되면 5월달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 가능 물론 이건 모르죠. 이거 우리가 무슨 닥터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서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더블 딥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이걸 커버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아까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바닥점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는데 이것이 다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거기에 이제 공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요걸 역시 여러분이 보시면서 매매 전략에 여러분이 도움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참 이거 오늘 서비스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시장이 급한지라 수님 도대체 오늘 서비스가 뭡니까 그럴 텐데 요거 요거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네. 어디 갔나. 요거 잠깐 여러분 안내 잠깐 하고 요 마지막에 뒤에 계좌 서바이벌 요거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보시면 요번에 저희가 이제 3개월 이게 66만 원이잖아요. 모바일은 3개월 66만 원인데 여기에 더블 공략주 우리가 요번에 지금 종합이 밑으로 급락하는데도요 더블 공략주가 참 괜찮았습니다. 뭐 컴퓨터 회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66만 원 여기 3개월 말고요. 여기 이제 알파고 3개월 드린 거 말고 요게 이제 더블 공략주 3개월 요게 문자 발송을 드립니다. 예전에 아마 2개월이거나 그랬는데 요걸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LS 1668에 4354. 야 그러면 도대체 너희 어떻게 관리하니? 그걸 몇 개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시장이 유증할 때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했죠. 뭐 이런 날 여기서는 저희가 정말 매도를 때려드리고요. 이런 날 시가 윗꼬리에서 매도 즉 인버스를 사고요. 여기도요. 뭐 먼 데는 간다고 여기도 어제죠. 어제도 여기가 우리가 아침 시가 대비 얘는 윗꼬리 매도니까 인버스는 시가 대비 아래에서 매수죠. 이걸 오늘은 얘를 털었어요. 그죠? 오늘 얘를 털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여기 레버지 인버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미리 글자를 여기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여기 있네요. 얘를 됐어? 네, 클로즈 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 아침에 지수 약세시, 지수가 약세라는 것은 인버스는 플러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얘가 플러스일 때 시가와 시가 위에서 요 100원 사이에서 인버스를 제거합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제거한 거죠. 얘가 시가 대비 아랫꼬리는 인버스는 윗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흐름은 약세지만 단기 급락했다는 반발매와 부양체계에 따라서 반도를 주가였기 때문에 얘를 줄인다. 대신 레버지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을 썼어요. 실제로 이거 팩트입니다. 이렇게 레버지는 그냥 20%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얘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밑에서부터. 뭐 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삭도 역시 인버스가 15%인데 일단 아침에 먼저 없앤다. 이게 소위 관리합니다. 저희가 만능일 수는 없지만 위급할 때는 인버스를 잡아드리고 아닐 때는 인버스를 좀 줄여주는 전략을 같이 하면서 시장의 맥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좀 이따 종목은 제가 좀 이따 한 판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더블 클럽을 같이 합니다. 여기 드린 게 뭐냐면 보세요. 저희가 이 앞에 건 워낙 내 코드를 다 공개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투명하게 봤을 테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 걸 볼게요. 최근 걸 보시면요. 맨 뒤에 여기인가?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보시죠. 오늘 며칠이에요? 11일.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면 이제 어제까지가 이 월이겠네요. 그럼 보시면 어제 거도요. 어제 거도 엔지캠하고 이노아이리가 나갔거든요. 얘는 뭐냐면 각각 1%가 되든지 아니면 합이 2%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위에 건 0.9%인데 얘가 더 올랐나? 10%야? 이노아이리가 오늘 10%까지 갔었나 장중에? 그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장이 저희가 정말 자식이 하는 게 장이 날자면서 빠지는데도요. 저희가 거의 10중 8구 성공합니다. 여기 보면 뭐 NHN 한국사이버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 여기 테크윙 이런 거 올라가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푸드나무 같은 한 13% 이상씩 올라. 그냥 얘가 이렇게 성공을 거둡니다. 다만 얘는 보합 이상이면 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합 이상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마이너스만 쏘셔야 됩니다. 이 요강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번 주에만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더라도요. 이노와이리 같은 좋은 종목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목요일날도 또 추천했네요. 좋은 종목은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이런 거 보세요. 넷패스는 무려 25% 올라가죠. 지금처럼 장이 랄즈할 때 이 더블 공략주가 더욱더 히트를 치는 겁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뭐 담당이 지금 바로 제 옆에 우리 정병아 대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반하지 않아 자네? 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우리 정병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병아 대리가.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걸 다 레코드 다 공개했잖아요. 이 앞에요. 어느 한쪽만 맞는 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건 작년 12월부터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공개했잖아요. 네이버부터 시작해갖고요. 네이버부터. 여기 위에는요. 레코드 고치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갖고. 여기 막 20%, 30%, 50% 막 M 플러스 같은 건 50% 이상 올라갔는데 아마 M 플러스 오늘도 올라갔을걸요. 예를 들어서 KINX나 뭐 이런 것들,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올라가는 거. 다 레코드를 다 공개한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 최근 것만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매합니다. 합의 플러스가 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울 때 서바이벌로 살아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투 공략주는요. 관리입니다.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 셋째도 관리입니다. 자, 지금 저것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미 지금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시면요. 거의 다가 3분의 1씩 다 때려들었어요. 정말. 포트폴리오 여기 보시면요. 여기인데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웬만한 거 다 3분의 1. 카카오 이것도 보면요. 이게 60% 이상씩 나갔던 건데 지금 3분의 1만 갖고 있고요. 덕산네오스 이건 더블 지금도 갖고 있는 건데 이건 120% 나왔던 겁니다. 얘도 3분의 2 다 던졌어요. 얘도 삼성전기도 3분의 2 여기 3분의 1밖에 없어요. DBI 얘도 더블 나온 종목이거든요. 100%. 그러니까 이 장투 종목은 관리입니다. 또 저희가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트플립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최근에 종합이 라이즈하면서 빠지니까 저희도 당연히 어깨 졌고 바지단 졌습니다. 대신 걔는 관리를 합니다. 위에서 때려주고 밑에서 산다든지 어떤 관리를 하면서 얘를 계좌 플러스 합니다.
근데 더블 공략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떠야 할 만한 종목을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명품주 공략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한번 지금 장이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 내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종목을 여기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종목, 여기 써놨네. 이번 주 종목 보시면요. 화면 제가 쭉 이렇게 훑고 넘어갈게요. 잘 안 보일까봐. 자,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주력 종목. 뭐 이노와이러스는 뭐 이미 요번 주에만 2번 추천 나갔던 종목이니까 이노와이러스. 뭐 이게 아니어도요. RFHICT 괜찮습니다. 요 기업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5G 종목을 모른다는 건 아무도 뭐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노와이러스, 그 다음에 HR 이렇게 한 번씩 쭉 지나갈게요. ITM, MC넥스. 어차피 얘들 세상을 바꾸는 애들이 결국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요. 얘들이 다시 뜹니다. 비메모리 쪽하고 그 다음에 5G 뭐 2차전지 이런 쪽입니다. MC넥스, 아머그린텍, 테스나는 뭐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시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NHN 한국사이버도 참 많이 나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시젠이나 이런 거요. 이거 참요. 여러분들 투기주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투기주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막 쫓아가면서 쏘잖아요. 그럼 무조건 걸려드는 겁니다, 오늘. 봐봐요. 시젠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시젠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사버리면 누군가 오늘 거의 7만원 근처에서 쐈거든요. 7만원 근처에서 쐈는데 오늘 종가가 54,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될까? 그냥 죽음이죠. 지금 어제 대비 12%가 빠졌는데 장중에 이게 얼마까지,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간 거야 도대체? 이거 그냥 걸려드는 거죠, 이건. 장중에가 몇 프로냐면 11%. 그럼 얘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20% 까먹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배팅을 쏠 때는요. 종가 공략주의 배팅에 바로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가격이 낮은 것들은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보면 뭐 보시면 왜 이렇게 잠깐 쫓아가 오르세요? 그러면 무조건 죽어요. PCI 같은 거 볼까요? 얘도 지금 보면 22% 빠졌잖아요. 얘도요. 이게 이렇게 누군가 올라가 쫓아가서 그냥 이거 그냥 22%가 그냥 죽이 되는 겁니다. 투기주들. 저런 거 투기주에 분류합니다. 오상자이에. 얘도 볼까? 얘 지금 종가가 17% 빠졌는데 장중에 몇 프로입니까? 9%. 그럼 얘도 한 25% 빠진 거잖아요. 이 힌트는 어디냐면 한진이 해답입니다. 한진. 보세요. 한번 강하게 끼가 있었던 종목은요. 어떻게 수렴 되냐면 꼭 하나 적으세요. 5일선 평단으로 잡으세요. 뭐라고요? 얘는 이제 5일선 하고 너무 이게 빵빵빵 올라가다 여기서 조정을 잡았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어딜 평균 잡으면 되냐면 여길 평균 단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나눠서. 그럼 얘는 일단 올라가고 봅니다. 요게 더블 공략주의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솔시티. 그럼 이거 올라가요. 그럼 올라갈 때 내가 털면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다시요. 이 노하우들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냐면요. 참 이거 종목도 마저 보내드리고요. 요게 주력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관심주 이렇게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조사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요 종목 중심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거 여기 더블 공략주 이용 방법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더블 공략주 쭉 있으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 여러분들 덕분에 작년에 저희 수익률 1위 했습니다. 좀 회원수도 뭔가 아시죠? 뭐 콜수 지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간다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주가는 저만치 우위에 있을 겁니다. 다만 얘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내가 수익률 곡선을 가져가느냐, 그건 한번 저희랑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거 정말 요거 좋은 기회입니다. 요거 3개월 하는데요. 66만원 기본인데 오늘 플러스 알파 요게 큽니다. 요거 3개월 요거 아까 보셨죠? 그건 조금 더 거짓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정대리도 있지만 한번 꼭 해보시고요. 1668-4354 일로 하셔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은 결국은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다. 뭐가? 트럼프와 제롬 파웰이 드디어 공조를 나가서 시작했다. 그럼 시장의 분위기는요. 얘가 올릴 때는 미친 듯이 또 위로 튈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뭐가 주도주가 되냐? 4차 산업 섹터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시장을 장악할 때는
이거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력이 되겠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4차 산업혁명이다. 그 중에 오늘 아까 이노와이레가 벌써 아까 조금 아까 보셨죠. 저희가 어제 요걸 그래서 공략해 본 겁니다. 왜? 설령 지금 당장은 내려가도 결국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뭐가 빨리 뛰겠는가? 그게 4차 산업 섹터였었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딱 해지를 끼고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마지막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해지를 끼고 들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들어갈 때 보세요. 얘를 들어갈 때 봐봐요. 요 앞에 보시면 화면 잘 보이나요? 글자가 좀 커야 되는데 보시면요. 어제도 딱 들어갈 때 셀트리 하나가 딱 들어갔었죠. 해지예요, 여기요. 무슨 인지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제 들어갈 때 엔지캠 하나하고 이노와이러스 이렇게 해지를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노와이러에서 10%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얘가 글로벌 공조가 일어나면서 얘는 순간 강한 급상승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내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장, 힘든 장 투게더 같이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